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소식부터 오늘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에 가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라고 규정하면서 법에 따라 엄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가 홍콩 정부가 이번 주말 통행 금지령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가 갑자기 트윗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학가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임시 휴교령은 일요일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지난 13일 시위에서는 15살 학생이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서 위중한 상태고 또 도로 장애물을 설치하던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남성은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시위가 벌어졌던 도로에서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 유학생들의 대피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내 8개 주요 대학에는 18,000여 명의 각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해서 각국이 나서서 유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있고 이 한국인 유학생 1,600여 명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흑사병 소식인데요.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환자 한 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 네이몽구 출신의 부부 환자 중 한 명은 안정적이지만 한 명이 위중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이 중국 보건당국은 이 부부의 자녀를 비롯해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물론이고 의료진까지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발병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장소에 대한 소독과 발열 환자에 대한 모니터도 강화해서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인들의 불신은 여전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전염병이 터져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중국 정부가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네네. 언론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발생 빈도가 흔하지 않은 병이긴 하지만 이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여행 예정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실 분들 계시다면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첫 공개청문회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직무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 조 바이든 부자의 수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정황이 나오는 등 이 참석한 증인 2명 모두 스캔들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들은 이렇게 새로운 증언이 나왔음에도 대체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공개 청문회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 조사를 좀 마치고 표결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1분도 시청하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볼 수 없다. 사기극이다. 이렇게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CNN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여 건에 달하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탄핵조사 전반에 관한 공화당 의원들과 조직들의 다양한 트윗을 리트윗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문회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13일 백악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단한 팬이다. 우리 매우 좋은 관계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는 훌륭한 나토 동맹이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말만을 한 것에 비해서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히려 이 정상회담 무대를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는데요. 네. 이날 정상회담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도 동석을 해서 이 터키의 러시아제 미사일 구입과 또 쿠르드족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신들이 쿠르드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의 분파일 뿐이라고 대답해서 이견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스만 제국이 1915년부터 1923년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을 죽인 역사를 제노사이드, 이 종족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점을 수치스러운 조치다라고 비방하면서 미국 상원에게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본인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만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드러낸 것 같은데 이번 이 회담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번 그 방문 자체가요, 미국 의회가 이 터키의 쿠르드군 공격을 비난하면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졌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국제사회의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외교 전문지인 포리폴리시는 이날 에르도안은 어떻게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 러시아 군사장비 구매, 언론인 투옥, 시리아 침공, 시리아 내 터키 대리 세력들의 전쟁 범죄 등 에르도안의 명백한 조약 무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에르도안 칭송만 늘어났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위원 관한 소식인데 해외에서 피소를 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 버마 로힝야 협회를 비롯해서 중남미 인권단체들이 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고위 관계자들을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수치 자문역이 그동안 이 로힝야족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직접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을 역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이 영국 버마 로힝야 협회를 대리한 토마스 오데악 킨타나 변호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의 가해자와 공범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달리 다른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아르헨티나를 택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에게 국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앞서서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지난 11일에 로힝야족이 인적 청소를 당했다면서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서 유엔 최고법정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 정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로힝야족 학살이 일어난 곳은 미얀마인데 네네.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도주의에 반한 죄 등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에 따른 건데요. 네. 사실 인도주의에 반한 죄를 저지른 범죄인들 대부분이 사실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국제사법기구에 이 부분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국, 아예 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 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바로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소송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앞서서 이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관련 형사소송과 또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파룬군 관련 소송이 제기된 선례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아르헨티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 국무부 고위직 학력 위조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이 한국계라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분 엄연히 미국 사람입니다. 네. 이 미국 국무부 산하 분쟁 안정화 기구 부차관보로 발탁된 한국계 재미교포 2세인 미나상이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MBC 방송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다. 미국 육군대학원을 졸업했다.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의 표지 모델을 했다. 비영리 단체 링크 더 월드의 대표로 활동했다. 이런 이력을 내세운 그녀가 내세운 모든 학력과 경력들이 실제로는 날조됐거나 부풀려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리려고 유명 인사들과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MBC 방송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실제로 팔로워가 4만 2천 명에 이르는 이 장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워싱턴 정가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장 씨는 지난 4월에 국무부 부국장이 됐고요. 이 미국 국제개발처 고위직에도 지명이 됐지만 인준 절차를 관장하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 경력에 대해서 캐묻자 지난 9월 9일 공개적인 해명 없이 돌연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최대 항공사죠. 델타 항공이 한국인 승객 3명을 태우지 않고 이륙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5일 오후 3시 55분 뉴욕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는 델타 항공 여객기가 한국인 승객 3명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빨리 출발을 한 건데요. 미리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이 피해 한국인들의 일행이 아직 탑승 시간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행이 타지 않았다라면서 항의를 했지만 오히려 왜 미리 탑승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만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간이 20분 정도나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델타 측이 만석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항공기 문을 닫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왜 그 예약 시간, 그러니까 이륙 시간이 다해 오도록 그 승객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급하게 이제 대기를 걸어놨던 승객들을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해당 여객기가 이런 오버부킹으로 승객들 외에 추가로 7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탑승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화물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화물도 내려놓지 않고 항공기가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항공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델타 항공 측의 처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수화물이 실렸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실 이게 폭발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상 조치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 네. 델타 항공이 이런 조치까지도 다 무시를 했다라고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델타 항공은 지난 6월 한진칼 지분 4.3%를 깜짝 매입한 뒤에 9월에 지분을 10%까지 늘리면서 현재 한진칼 3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